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이제 어떤 곳을 상업지구로 하고 공원 녹지를 만들고 전철을 설치하고 하는 것들은 다 이제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거 은근히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곳 중에 하나가 또 건물 부분이거든요. 이 건물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도 지방정부에 있습니다. 도시의 기본적인 구조를 설계하고 그리고 건물에 대한 인허가를 내므로써 단열을 줬고 단열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권한들이 이제 온건히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2배로 높여야 한다는 세부 목표가 있는데요. 에너지 수요 관리는 왜 중요할까요? 예, 재생 가능한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소비하는 부분을 가급적 효율적으로 만들고 우리의 소비를 좀 관리하는 부분이 왜 중요한지 설명을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드리면 좀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자, 지금도 이제 요즘에도 지금 태양광 패널 보급 사업들을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지원해주고 자기 자본 비용 매칭이 들어가죠. 정부가 한 50만 원 내면은 자기 돈 한 30만 원, 50만 원 내야지 이제 아파트에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할 수가 있어요. 2000년에 산업부가 전액 다 산업부가 됩니다. 아주 파격적이죠. 그 정도로 이제 관심을 갖고 제주도에다가 태양광 마을을 만들어줬어요. 자, 그랬더니 주민들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 전까지는 전기요금이 뭐 여러분들하고 다르지 않을 거예요. 집집마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한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랬는데 산업부에서 태양광 패널 전부 다 설치해 주니까 전기요금이 1,000원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집집마다 이제 옥상에 그리고 앞에 마당에 설치해 놓은 태양광에서 자기 집에 필요한 전기를 거의 다 공급하죠. 그리고 여름철에 필요한 에어컨이나 잠깐 좀 부족한 부분 하니까 전기요금이 1,000원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산업부 입장에서 1차적인 목표는 달성을 했죠. 그죠? 그 100가구가 써야 되는 전기 에너지를 그 지역에 있는 집집마다 설치한 태양광으로 다 공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정책이 아주 효과적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1년이 지났어요. 주민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전기요금이 1,000원밖에 안 나와요. 매달 2만 원씩 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행동이 바뀌느냐? 김치냉장고를 사기 시작해요. 저는 냉장고가 하나였는데 김치냉장고 하나 더 놔요. 김치냉장고를 하나 더 놔도 전기요금이 5,000원밖에 안 나와요. TV를 바꿔요. 훨씬 더 큰 거를. 컴퓨터도 하나 늘리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1년 지나니까 똑같이 2만 원이 나와요. 전기를 더 쓰는 거죠. 그렇죠? 깨끗한 에너지라고 태양광을 공급을 했더니 전기요금이 절약되니까 사람들은 전기요금 안 나가네? 좋네? 하면서 소비를 더 늘린 겁니다. 그럼 결국엔 태양광 전기 쓰고 거기다가 석탄 발전 전기를 또 쓰는 거죠. 전기 소비가 더 늘어난 거죠. 이건 정부의 목표가 아니죠. 태양광을 보급하는 이유는 석탄 발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하지 않고 깨끗한 태양광 쓰자라고 한 건데 태양광 썼더니 오히려 전력 소비가 늘어나더라. 이걸 이제 반등 효과라고 하거든요. 리바운드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청정 에너지도 좋지만 우리 주변에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수요 관리를 하지 않고 효율을 개선하지 않고 그냥 공급 위주의 정책만 쓰게 되면 결국에는 소비가 또 늘어나가지고 오히려 더 전에 또 청정, 저탄소, 재생 가능 에너지 목표 달성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런 수요 관리 정책들이 먼저 선행되고 결합된 다음에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보급되어야지 저탄소, 그린 에너지 전환 이런 목표 달성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 추세는 어떤가요? 앞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는 경제 성장 그리고 국가 발전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돼 있죠. 이걸 우린 동조화라고 얘기를 해요. 커플링 돼 있다 그래요. 커플처럼 따라다니는 거죠. 경제 성장, 국가 발전할 때 에너지 소비는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움직이게 되죠. 자, 그럼 앞으로 한국의 발전도 계속 진행이 되겠죠. 자, 근데 그렇게 되면 기후온난화는, 지구온난화는, 기후변화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는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소비를 어떻게 탈동조화시킬 것인가, 얘네 둘을 떼어낼 것인가. 즉, 앞으로 2020년 이후에 한국은 경제성장 하겠죠. 그렇죠? IT 산업이 발달하고, 그리고 인공지능 덕분에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더라도 에너지 소비는 같이 증가하지 마라. 에너지 소비는 정체되거나 하락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온실가스도 감축해야 된다. 이런 탈동조화, 디커플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한국은
지금의 산업 구조로 유지가 돼서는 안 되겠죠. 1970년대, 80년대 중고공업 위주의 제철, 석유화학,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서 100만 원 버는 구조가 지금 한국의 구조였거든요. 이런 구조에서 정보통신, IT, 고부가 가치 이런 산업 구조의 전환 등이 이루어져야지 이제 가능할 겁니다. 근데 아직은 한국의 그런 탈동조화의 조짐이 명확히 보이진 않고 있고요. 자, 이렇게 경제 성장과 에너지 소비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을 떼어내는 것, 탈동조화 시키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시민들의 에너지 전략 실천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제도나 정책들이 필요할까요? 네, 시민단체들은 기후변화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이거를 일상생활에서 본인들이 실천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에너지 절약, 뭐 시범 아파트 단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해서 하고 있거든요. 모범 아파트 결정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10년 동안 제가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이분들이 힘들어해요. 더 이상 줄일 게 없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우리가 좀 더 제도적인 부분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전환한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구조적인 전환이 일어나려면 그냥 개인의 의식, 선한 시민들, 도덕적인 시민의식 가지고 행동하는 것들뿐만이 아니라 실제 그걸 유도할 수 있는 위한 장치들이 좀 필요한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의 전력 소비, 에너지 소비가 온실가스라는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그게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라는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 라고 하면은 경제학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수단은 바로 시장에서의 전력 소비라는 행태가 일으키는 외부의 환경적인 영향, 그 비용을 그대로 시장 비용에 반영시켜야 된다. 그럼 당연히 배출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외부 효과의 내부화, 시장 가격화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한 달에 2만 원 내는 전기요금에는 온실가스 배출 비용이 포함되어 있질 않아요. 포함되어 있더라도 굉장히 약하게 돼 있고 효과가 없게 반비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의 지구온난화가 심각한 인류 생존의 위기이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한 처리 비용들을 전부 다 전기요금에 전가시킨다, 포함시킨다 라고 하면 전기요금이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전기 낭비 못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요금 이 안에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는 나쁜 효과가 있다면 그걸 정당한 비용을 반영해야겠죠. 자,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특히나 문재인 정부도 에너지 전환에 관심이 있었고 2017년 5월에 출범하자 에너지 전환하겠습니다. 탈석탄, 탈원전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해 놓곤 전기요금 인상은 없습니다. 그래요. 시민들 행동하지 마십시오라는 거죠.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게 당연한 거죠. 탈석탄, 온실가스 배출 막아야 되는 거고요. 보다 안전한 에너지원으로 바뀐다? 당연히 전기요금이 인상돼야 되는 거죠. 이번 정부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바로 시민들의 실천뿐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경제적 유인 장치, 전기요금의 인상, 그것들의 로드맵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이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 관련 지방 정부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그것이 잘 이행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기요금의 인상, 외부 효과의 내부화 등은 사실은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건 한전이라는 국가 공기업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은 또 중앙정부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자동차 중심의 도시 구조를 바꾸고 걷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 그리고 자전거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구조 시스템을 만든다. 자, 이런 건 온건히 지방정부의 대전, 대구, 광주, 부산, 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도 각 지자체에서 수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셀 수 있는 게 바로 그 지방정부의 역할들이거든요. 자, 이때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이제 어떤 곳을 상업지구로 하고 공원 녹지를 만들고 전철을 설치하고 하는 것들은 다 이제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거 온건히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곳 중에 하나가 또 건물 부분이거든요. 이 건물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도 지방정부에 있습니다. 도시의 기본적인 구조를 설계하고 그리고 건물에 대한 인허가를 내므로써 단열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권한들이 이제 온건히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방정부가 도시 구조를 바꾸고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걷고 싶은 도시, 그리고 에너지 낭비되지 않는 도시를 만드는 것들, 지방정부가 앞서서 할 수가 있죠. 실제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제로에너지 주택하우스를 모범적으로 먼저 설치를 했어요. 단열이 완벽해서
에너지를 하나도 안 쓰고도 쓸 수 있는, 집안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은 태양광 설치해서 다 공급하고 낭비가 하나도 안 되는 제로 에너지를 시범적으로 했던 게 바로 서울시의 사례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시장님께, 도지사에게, 구청장에게, 군수에게 요구해야 됩니다. 요구하고 그 계획들이 잘 되고 있는지,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걸 요구하지 않게 되면은 시에서는 도에서는 지방정부는 움직이지 않거든요. 지금 16개 광역시, 나머지 250개 기초자치단체들을 보게 되면 이런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건축조례 등등의 에너지, 탄소 저감 등을 반영한 곳들이 많지 않아요. 시민들이 거기에 관심 갖고 목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인 거죠. 한 가지 에피소드로 한 달 전 지난 2020년 7월 그리고 2020년 6월에 17개 광역자치단체하고 250개 기초자치단체들이 2050 탄소 배출 제로 선언을 했어요. 환경부와 동시에.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우리나라 지방정부들은 준비가 안 되는 편이거든요. 기본계획이나 그리고 건축조례나 온실가스 에너지 저감을 위한 제도는 안 갖춰지는데 일단 선언을 해버렸어요. 시민들은 아직 요구하지 않고 있는데 환경부랑 맞춰가지고 선언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 도지사, 군수들은 저탄소 도시로 가겠습니다. 선언은 돼 있고요. 시민들은 안 돼 있고 그 안에 중간 단위의 계획들은 지역에너지계획, 기후변화계획, 토지기본계획 등은 거기에 아무도 맞지 않게 돼 있어요. 실행 가능성이 없는 그냥 공허한 구호로 낭비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기후변화 위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개인의 실천뿐만 아니라 지사님께, 시장님께, 구청장께, 군수께 끊임없이 묻고 요구하고 그 과정에 참여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저는 이게 좀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기후위기와 그린미들 그리고 지역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다면? 자, 앞에서 우리가 저탄소 사회,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이런 정책들을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죠. 나를 대신해서 국회의원을 우리가 뽑았고 그 국회의원들이 국가 정책을 다루고요. 나를 대신해서 시의원을 뽑았고 그분이 우리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의 시 정책을 보게 돼 있죠. 자, 이런 정치가 제대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들이 핵심입니다. 이 부분들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자, 유럽은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한 지 벌써 10년 이상이 훨씬 더 오랜 세월들을 가지고 있고요. 기후변화 제도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유럽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바로 그린 딜입니다. 자, 미국에서는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새로운 뉴딜을 그린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 유럽에서는 기후변화 법을 만들었고요.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성과들을 만들었던 배경이 바로 유럽은 녹색당이 각 회원국들마다 있고 유럽 의회에서 EU 의회에서도 녹색당이 차지를 하고 있고 뭐 3인당, 기민당 내에서도 녹색을 다루는 정치 체제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아직 그린 뉴딜, 녹색 전환 이런 거 잘 못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열심히 싸우면서 그 논의를 해나가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이미 그런 논의들이 정치적 힘을 가지고 제도와 예산과 재정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한국은 힘이 없습니다. 녹색당 아직 원내 국회의원 한 명 없는 만년 10년째 지금 원외 정당으로 있고요. 지방정부로 보면 지방정부에는 17개 시도 그리고 250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 있는 지역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아직 불씨들이 좀 남아있죠.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저는 그린 뉴딜,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대응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선 정치가 먼저 바뀌는 작업, 정치적 의제로 만들어서 정책을 바꾸는 일로 가야 되는데 바로 그런 녹색 정치를 만드는 게 바로 출발점이고요. 자, 2년 뒤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각 지역마다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그리고 시장, 군수들이 있죠. 자, 이분들에게 녹색 정치를 요구하고 세력화시키고 지역에서 작은 정책, 조례, 제도, 예산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기후 대응이라는 오랜 도전적인 과제를 풀어나가는 첫 단계이지 않을까. 그 부분들이 아마 지역에서 해야 될 첫 번째 걸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부분을 부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